아, 요즘 혼돈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좀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 모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이크차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어요. 아,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아, 주택 시장은 안 좋아지는데 작가님 얼굴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인터뷰할 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분위기가. 네. 막 파이어, 그렇죠. 전국적으로 파이어였는데 네, 쭉 해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네. 이어지고 있는 어수선한 분위기와 네. 역대급 최저 거래량,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올해 들어서 예, 진짜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그 네. 거래량을 기반으로 하는 매수 우위 지수가 있어요. KB 부동산에서 나오는 매수 우위 지수도 거의 일부 지역들은 뭐 사상 최저치를 갱신하는 지역들도 보이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매매가도 좀 조정이 되는 지역들이 많이 보이죠. 심지어 이제 서울 수도권도 이제 조정되는 지역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22년 상반기, 이제 하반기도 시작했는데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안 좋은 겁니까? 네.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세요? 서울 수도권이나 대전, 세종 같은 경우는 사실 상승이 굉장히 컸죠. 상승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가 필요하고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그걸 이제 핑계 삼아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전쟁 같은 이슈가 있죠. 그래서 뭐 너무 많이 올랐는데 뭔가 좀 구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원인 제공 같은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조정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약간 어떤 숨고르기 정도로 좀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숨고르기보다는 좀 세죠. 조정이 좀 더 센데 네. 약간 하락장으로 돌아섰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세 하락장도 아니고 대세 상승장도 아니고 지금은 좀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냥 있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네네, 지수도 실제로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서울 수도권부터 저희가 한번 볼까요? 네, 자료를 오늘 또 작가님께서 많이 예.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집값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네네. 아,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을 제가 주황색 차트로 이제 그려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급은 추세가 중요한데 이 공급이 줄어드는 추세에 과거서부터 보면 줄어드는 추세에 이제 매매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매매가는 전세가가 동시에 같이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급이 늘어날 때는 흐지부지하거나 뭐 횡보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하락할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다시 줄어드는 추세를 2017년, 18년 그때부터 이제 맞이를 했죠. 그래서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로 돌아왔을 때 매매가랑 전세가가 또 2차 상승하는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보여줬고, 지금 현재 22년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물량이 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냥 그런 수준인데, 뭐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아니면 전쟁 이슈 여러 가지, 뭐 지금 금융시장도 좀 망가졌듯이 조정을 많이 받았듯이 좀 매매나 전세 지수가 좀 옆으로 기거나 조금 하락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4년, 25년까지는 물량이 더 줄어들거든요. 실제로 이게 전국적인 물량인데. 이 감소세가 좀 더 가팔라졌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1차 상승이나 1차 상승기 때나 2차적으로 이제 25년까지도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에 대세 하락장으로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세 하락장으로. 예. 이게 지금 서울입니까? 아니면 수도권입니까? 이 전국. 아, 전국. 예, 전국에 대한 거고, 사실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국에 대한 걸 이제 위에 보시면 되고, 이제 밑에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더 없죠. 공급이 더 없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수도권도 경기도도 마찬가지. 경기도랑 서울이랑 비슷하죠. 경기도도 지금 이 공급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26년까지, 물론 26년, 27년은 아직 물량이 안 잡힌 게 있겠죠. 보통 3년 전에 공급 물량이 3년 전에 이제 분양 예정 물량이 잡히기 때문에 아직 안 잡힌 것도 있겠지만 25년까지는, 앞으로 3년까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분양을 하면 바로 뚝딱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한 3년 정도 미리 분양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한 25년까지는 그래도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5년까지는 공급이 줄어들고, 27, 28년 뭐 이때는 3기 신도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공급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2, 3년 정도 이제 보고 있으니까 글쎄 지금 이게 대세 하락장으로 가서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렇게 전세나 매매가 이렇게 꺾일 수 있을까? 이제 서울, 경기, 뭐 수도권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락을 좀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한 가지 근거가,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 네. 전국구 투자자들이 네네. 모여드는 곳이 서울이다 보니 네네. 입주 물량만 가지고 오른다 내린다를 예측하기는 사실 서울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네네네.
약간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상승 조건과 하락 조건을 이번에 제가 새로 쓴 책에도 나타냈는데 네. 상승 조건, 하락 조건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이고요.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에 또 나오는군요. 예. 아, 제가 급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매매가랑 전세가를 보는 건데 전세가가 진짜 예를 들면 여기를 보실까요? 이 서울 여기를 보시면 전세가는 옆으로 기는데 매매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만큼 갭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전세 지수 대비 매매 지수가 너무 큰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좀 하락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전세 대비 매매가 너무 큰 상승을 했을 때 하락을 하는 건데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전세랑 매매랑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그렇게 갭이 많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매매가 더 올라가고 전세가 이제 꺾인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갭이 벌어졌기 때문에 매매도 따라서 꼬꾸라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전세가 꺾이려면 물량이 많아야겠죠. 공급 물량이 많아야 되는데 아직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전세가 꺾일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막 확 이렇게 꼬꾸라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전세가율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나요? 네네. 그쵸. 전세가율 높죠. 네,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서울, 경기는 그런데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포함되지만 이 공급이 많이 있습니다. 22년, 지금 현재 22년 지나고 있죠. 22년, 23년, 24년 상반기까지도 공급이 이제 많은 물량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1년, 22년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이제 상승한 이유는 서울, 경기가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상승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인천이 더 물량이 많습니다. 그 예전 21년, 22년부터 더 많고 거의 꼭지를 향해,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산을 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사실 물량이 많아서 인천 같은 경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내년을 지나서 24년으로 가면 이제 또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가 인천 포함해서 24년부터는 또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뭐 한 24년, 25년은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랑 비슷한 이제 지방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죠. 그래서 대전과 세종은 사실 수도권과 비슷한 정도로 엄청 큰 상승을 했습니다. 대세 상승장을 맞이했었고 매매 지수나 전세 지수를 보시면 뭐 경기도랑 서울이랑 비슷하죠. 경기도, 그다음에 대전, 세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상승을 한, 그러니까 지방 중에서는 거의 수도권을 따라간 거는 대전, 세종이 가장 비슷하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피로도를 보이고 있죠. 요즘 이제 세종이 사실 가장 먼저 꺾여서 매매나 전세가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좀 더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옆으로 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과 세종이 지금 힘들어 하는데 사실은 수도권처럼 좀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좀 피로도가 쌓여 있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량적으로 보면 물량은 뭐 둘 다 나쁘지 않은 수준에 있고요. 그래서 대전, 세종도 뭐 대세 하락으로 간다기보다 좀 횡보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녹색 점선이 적정 공급 물량인 거죠? 예, 근데 뭐 사실 이걸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진 않고요. 이런 추세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줄어든 추세냐, 올라가는 추세냐, 물량이 쌓이는 추세냐,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 기준으로 이것보다 높으면 막 많고 적으면 무조건 사야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이나 대구는 이 상승 폭이 뭐 상승은 했지만 아까 대전, 세종에 비하면 조금 덜 상승을 했죠. 하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물량이 좀 있는데 이 추세가 22년을 올해를 지나면 그다음부터 또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산도 내년부터는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다음으로 이제 부산이 이제 갈 것 같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이 있죠. 아직 산을 못 넘었습니다. 여기 산이 보이는데 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까지도 산이 있습니다. 좀 선진입 하시는 분들은 23년 내년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시면 내후년에 이제 그때부터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량적인 측면만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네, 광주광역시는 올해 많은 공급 물량을 지나가고 있고 이제 단발적으로 발생한, 근데 올해를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도 올해 이후로는 괜찮아 보이고요. 전라북도는 이제 전주시가 가장 큰 도시죠. 전주시는 지금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도권이나 뭐 대전, 세종, 대구에 비하면 전라북도, 전주시는 뭐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사실 전세가가 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전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사실 다 플러스 P를 만들고, 그러니까 전세가가
내가 샀던 매매가보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뭐 전혀 걱정되지 않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경남 경우 이제 보시면 물량이 적습니다. 매우 적기 때문에 여기도 뭐 괜찮은데 경북은 또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량이 이제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걸 보고 24년, 25년까지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경남을 투자하냐, 경북을 투자하냐 했을 때는 당연히 물량이 많은 곳보다 물량이 적은 곳을 이 그래프는 비슷하게 갔죠. 그래프는 매매나 전세나 비슷하게 갔지만 앞으로는 이제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것 같습니다. 충북과 충남도 한번 보겠습니다. 충북에는 이제 청주시가 큰 도시가 있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량이 엄청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근데 충남 같은 경우는 인천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까지도 물량이 그러니까 아산 탕정지구 입주하고 아산에 좀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 아산 아주 좋은 도시이긴 한데 1, 2년 내에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내후년부터는 또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이 공급이 많았다가 줄었다가 많았다가 줄었다가 하거든요. 많을 때는 이렇게 꺾이고 적었을 때는 좀 소화시키고 올라가고 또 많을 때는 좀 꺾이고 또 적었을 때는 또 이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 사이클만 이해를 하시면 지방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하는 매매 지수가 오를 수 있는 그 지역의 매매 지수가 오를 수 있는 조건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공급이 줄어드는 지역이어야 한다. 이제 뭐 요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사실 기본빵. 예, 기본빵으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제 경제학 이론에 의해서 이제 형성되는 거고 제가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번은 전세 지수, 전세의 힘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세는 사실 우리가 거짓말을 칠 수 없어요. 매매 같은 경우는 막 투자자들, 막 투기꾼들 이제 몰려서 거품이 막 형성되고 적폐 세력이 그럴 수 있는데 전세를 막 한 사람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전세는 또 대출 이자랑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실수요 이거는 이제 사기를 칠 수 없다. 그래서 전세 힘을 보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조건은 전세 지수가 심지어 매매보다 더 넘어서 올라갈 때, 매매 지수를 넘어서 상승할 때 이제 그거를 1번 조건으로 제가 표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대세 상승장의 첫 번째 조건이 형성이 된다. 두 번째는 매매 지수가 그 첫 번째 조건이 먼저 오겠죠. 전세 지수가 매매 지수를 치고 올라가는 매매 지수는 이때는 좀 흐지부지 할 테니까요. 전세가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매매가 이전 정고점을 뚫고 간다. 이제 이런 거를 나타낸 건데 요거는 사실 금융시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약간 차트 기술. 네. 차트 이론에 이제 뭐 파동 이론 이런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네. 사실 큰 도시일수록 그 시장이 클수록 되게 잘 맞는 기법이고요. 그래서 요거 세 개 중에 뭐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본다면 제가 여태까지 한 20년 정도 데이터를 봤을 때 다 맞았거든요. 대상 상승장이 오는 지역을 잡아낼 때 요 세 가지 조건을 보고 잡아내고 투자를 하면 거의 실패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1, 2, 3번이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공급이 줄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살려고 할수록 네. 전세 지수의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매 지수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전세 지수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가니까 네. 1번 조건이 완성이 되고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밀어 올리면서 네. 가는 경우가 이제 2번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네, 것이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네요. 아, 대단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다 이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내친 김에 한번 볼까요? 예. 그 1번 아까 이제 공급을 먼저 봤으니까 우리가 익숙한 공급 물량들을 봤으니까 그 공급 물량을 빼고 이제 매매 지수랑 전세 지수 차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번 조건은 이 빨간색이 전세 지수입니다.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 차트인데 파란색이 매매 지수고 빨간색이 전세 지수입니다. 매매 지수가 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그 사태를 맞아서 매매 지수가 꺾이죠. 꺾이는데 전세 지수는 계속 올라가요. 전세 지수는 매매는 꺾이고 전세 지수는 올라갑니다. 전세를 사람들이 선호하다 보니 올라가다가 이제 만나는 지점이 있죠. 그래서 전세 지수가 매매 지수를 뛰어넘어서 상승하는 지점. 이 지점이 1번 조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진짜 좀 내가 서울에 진짜 좋은 입지에 선진입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실 뒤에 따라올 2번, 3번 조건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언젠가 따라오겠지만 내가 먼저 선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13년도에 했어도 됐죠. 사실 좀 기다려야 하지만 대세 상승장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2번 조건은 정고점, 그 매매지수의 정고점, 서울의 매매지수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입니다.
그래서 1번 조건이 13년에 형성을 했고 계속 형성 중이죠. 이 17년까지 계속 형성 중이고 그다음에 매매 지수도 뒤따라서 이제 전세 지수를 따라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가 이제 17년이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17년에 서울 샀습니다. 매수를 했고 대세 상승장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상승을 했고 지금 좀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사실 17년에 비하면 워낙 많이 워낙 많이 상승한 거 대비 좀 귀여운 수준으로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사실 수도권의 공급이 꺾이는 건 18년도였습니다. 그래서 3번 조건까지 다 맞추려면 18년에 이제 투자를 했으면 됐는데 1번, 2번만 맞아도 이렇게 큰 뭐 좀 기다리면 공급이 사실 17년에 보면 공급 물량이 3년 뒤까지 볼 수 있잖아요. 네. 18년, 19년, 20년까지 볼 수 있는데 18년부터 꺾이는 거를 봤으면 17년에 들어가도 되는 거죠. 사실 18년부터 꺾이는 걸 17년에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7년에 이랬고 서울이 이랬고 경기도는 또 재밌습니다. 이 매매지수 똑같이 이렇게 가는데 네. 1년씩 시프팅 돼요. 서울이 좀 더 빨리 13년, 17년이었죠. 경기도는 14년, 18년 이렇게 1년씩 1번 조건이 14년도 서울 대비 1년 뒤에 이제 1번 조건이 발생했고 2번 조건은 서울의 그 2번 조건 대비 1년 뒤에 정확히 1년 뒤에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서울을 놓쳤으면 경기도를 샀어도 이 엄청난 상승을 맞이할 수 있었죠. 서울, 경기,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인천도 이 경기도랑 인천은 이제 위아래로 해놓은 건데 네. 1번 조건은 똑같아요. 인천도 14년도 여기 14년 1분기 여기 14년 3분기 연도는 똑같은데 네. 2번 조건은 인천은 좀 더 뒤에 발생했죠. 19년, 20년 정도에 이 정고점을 넘어서는 2번 조건 매매 지수가 정고점 넘어서는 게 이때 발생합니다. 여기도 딱 6개월 차이네요. 예, 그 정도 차이 나네요. 야.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갔고 이 서울, 경기, 인천 돌아가면서 했으면 엄청난 상승을 맛볼 수 있었겠죠. 물론 이론적이긴 하지만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같은 경우는 1번 조건만 발생해도 미리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인천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2번까지 보고 무조건 이제 보거든요. 그 이유는 1번에 들어갔으면 한 6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큰 대세 상승장을 맞이하려면 이 둘 다 발생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1번만 보고 들어가면 6년 기다렸어야 됐죠. 인천에 투자를 했으면. 좀 예. 힘들다. 조금. 예, 그래서 중간에 막 포기하고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때 투자했으면 단기간에 큰 수익률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뭐 다른 지역들도 보겠지만 수도권은 제가 이따 실습으로도 실제로 해볼 겁니다. 인터넷으로 어떻게 다운받아서 하시는지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도 한번 훑다 보면 전라북도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 지방들은 특이한 게 1번, 2번 조건이 최근에 다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비해 느리죠. 수도권에 비해 느려서 실제로 지방은 아직도 뭐 매매가 많이 오르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물론 공급이 많은 곳, 위험한 곳도 있지만 흐름이 괜찮을 곳들도 몇몇 보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같은 경우는 2번 조건이 한 21년 정도에 1번, 2번 조건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하고 있죠. 창원시도 마찬가지로 많은 조정을 거쳐서 이제야 막 정고점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나 청주시도 지났습니다. 이제 1번, 2번 조건이 지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3번 조건, 아까 말씀드린 공급까지 보시면, 천안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있었죠? 좀 있죠. 예, 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생각을 해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은 다 이렇게 비슷한데, 포항 같은 경우도 아까 많이 있었습니다. 공급 물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1번, 2번만 맞는다고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당연히 공급도 같이 봐야 됩니다. 대전도 뭐 공급이 없지만 이제 좀 부담스럽죠. 1번, 2번 조건이 형성이 되고 상승을 한 지 벌써 한 3년? 엄청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매매나 전세가 좀 더 벌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투자로 앞에 이제 좋은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한 곳을 투자자들이 꺼려하죠. 실거주자분들만 많이 사고 있고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이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한 슈팅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놓친 케이스인데 네. 1번, 2번이 이제 나오고 슈팅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다음번 투자 기회를 잡을 때도 똑같이 1번 신호, 2번 신호를 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또 할 때도 예.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기다려야죠.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예. 전세하고 매매하고 네.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매매가 좀 이제 횡보를 할 거고 매매 지금 횡보하고 있죠. 네. 횡보를 하고
횡보하거나 조금 하락하거나 아니면 뭐 상승해도 약상승을 한 거, 전세가 이게 더 치고 올라와서 전세 속도가 더 높아지면서 이게 만나고서 넘어가는 걸 보고, 그다음에 뭐 공급 물량도 당연히 봐야 되고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한 반 정도 상승했다, 한 이 정도 조금 상승한 상황이면 뭐 들어가도 괜찮죠. 공급 물량만 괜찮다면. 근데 지금 이렇게 막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이 좀 되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수하는 조건 알아봤는데 네. 잘 팔고 싶은 거죠. 네. 수익을 최대한 늘려야 되니까요. 네. 매도하는 조건. 네.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네. 예, 매도는 매수 조건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조건이 앞에 3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3가지를 반대로 하시면 매도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수할 때는 전세가 매매를 넘어서서 전세가 매매를 넘어서서 상승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에 반대입니다. 매매가 전세를 넘어서 훨씬 뛰어넘어서 상승을 한다. 매매가 전세보다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거품이 껴있다. 요거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체크할 때 어떻게 객관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그냥 눈으로 보기에 얼마나 많은 게 많은 거냐. 이제 그 의문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상승 여력 차트로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만든 건데 요거 플러스 이제 요거는 다들 아시는 것 같이 공급이 늘어날 때 앞으로 3년 이 지역이 공급이 늘어난다까지 있으면 여기는 매도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지역, 그 다음에 전세, 아까 매수 그 기법이랑 똑같은 거죠. 전세의 힘을 가지고 보는 거고, 전세의 힘이 매매 힘보다 약하게 꺾이는 곳, 그것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여력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결국 전세를 보기 위함인데요. 이 전세 빼기 매매로 이제 수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면 상승 여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매매는 똑같은데 전세가 위로 올라가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올라간다. 근데 반대로 전세가 떨어지면 전세 지수가 확 꺾이면 상승 여력도 확 꺾이는 겁니다. 매매는 가만히 있을 때. 그다음에 전세가 가만히 있을 때 전세는 똑같아요. 근데 매매가 너무 많이 올랐어. 전세는 안 오르는데 매매만 이렇게 막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상승 여력은 떨어지겠죠. 그만큼 그 거품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전세 대비해서. 기준점이 항상 전세입니다. 기준점은 전세. 전세는 솔직하니까. 근데 매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전세 대비 매매가 너무 많이 오르면 상승 여력이 떨어진다. 반대로 전세는 똑같아도 매매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 가는 거죠. 그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식을 가지고 강원도 원주시 이제 상승 여력 차트를 먼저 볼게요. 상승 여력 차트만 딴 거를 일부러 뺐어요. 뺀 이유는 여기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본 거고, 이렇게 상승 여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매매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매매 지수가 뒷단에 있었죠. 마이너스 매매 지수니까 그 매매 지수가 확 올라버려서 전세 대비해서 매매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서 상승 여력이 떨어졌다. 그만큼 원주시는 상승을 했고요. 실제로 상승을 했고, 요게 한 10년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정고점이 있고 전저점이 있을 거잖아요. 네. 전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사실 원주는 앞으로 3년간 공급 데이터가 좋아요. 좋은데도 상승 여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매도를 생각해야 된다. 원주시 투자를 하셨으면 수익 실현 구간은 기회는 많이 있어요. 앞으로 3년간 공급이 없기 때문에 기회는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세가 만기가 돌아온다 하시면 좀 전세금 돌려주시고 매도도 한번 고려해 보셔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상승 여력은 원주시는 규모가 작잖아요. 네. 그래서 반응이 빨리 와요. 상승 여력 올라가야 너무 반응이 빨라서 좀 민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 투자하려면 되게 민첩해야 돼요. 시간이 금방 이렇게 돼요. 떨어질 때도 훅 떨어지고 올라갈 때 훅 올라가고. 근데 수도권은 묵직하게 오래 가죠. 길고 오래 가요. 능선이 이렇게 쫙 이렇게 산처럼.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는 거는, 이 상승 여력이 올라간다는 거는 매매는 별로 안 오르고 전세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별로 시장에 안 좋다는 거죠. 08년부터 안 좋았죠. 그래서 안 좋아서 경기도가 상승 여력이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꺾이기 시작할 때 투자를 했으면 17년, 18년. 아까 그거랑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렇죠. 17년, 18년쯤에 이제부터 요거 상승 여력 쓰는구나 하고 확 썼죠.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많이 올랐고, 실제로 아까 30% 말씀드린 그 근거는 이 정고점 대비 전저점 이렇게 했을 때, 이 전저점 08년까지 여기 쫙 이렇게 많이 썼을 때 한 이 정도까지는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 심지어 공급까지
없으니까 24년, 25년까지. 그래서 좀 완만하게 쓰더라도 막 급상승은 아니더라도 완만하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전저점 찍고 이제 하락장 오면 다시 올라가겠죠. 매매지수 꺾이고 전세지수 올라가고. 그래서 경기도도 그렇고 이따 볼 서울도 비슷합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아까 1번, 2번 차트 봤을 때 거의 매우 좋았죠. 매우 좋았는데 상승 여력도 좋습니다. 상승 여력도 뭐 조금 쓰긴 했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공간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여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경북은 많이 썼죠. 아까 원주랑. 경남, 경북 똑같은 경상도인데 분위기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데도 있고 많이 쓴 데도 있고 뭐 지방이라고 다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달라요. 지역마다 너무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수급이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대구는 상승 여력 다 썼죠. 예, 그래서 바닥을 뚫은 겁니까 지금? 예, 그렇죠. 전저점을 뚫고 내려갔다. 지금은 좀 올라간다는 건 매매가 좀 꺾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승률이 다시 올라가는데 그런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급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초반에 잡아도 대세상승장이 길잖아요. 굉장히 길고 많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막 이렇게 나는 선진입 하고 싶다 해서 하면 이게 이 올라갈 동안 기간이 이거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선진입, 선진입, 선진입. 그래서 뭐 과거에도 사실 몇 년 전에도 뭐 청주 같은 경우도 뭐 선진입 그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다들 힘들어 했습니다. 힘들었죠. 네, 그래서 글쎄요, 한 1, 2년 정도는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요런 걸 보더라도 이게 만약에 근데 1년 사이에 막 급격하게 막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진짜 봐야겠죠. 하지만 지금 공급이 또 많기 때문에 전세 지수가 그렇게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매매 지수가 많이 오른 거예요. 맞습니다. 전세가 막 힘들고 그게 아니라 매매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최저치다. 그래서 요게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네, 서울도 경기도랑 비슷합니다. 서울이 제가 이거를 만든 이유가 도대체 꼭지가 어디냐, 그래서 어깨가 어디고 목이 어디냐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21년이 목이냐, 22년이 목이냐. 그래서 꼭지가 어딘지 모르는데 그래도 요걸 보면 우리가 모를 때는 과거를 보잖아요.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08년이 꼭지였잖아요. 과거 데이터상 08년이 꼭지였는데 여기까지 상승 여력 차트가 여기까지 내려가면 거의 끝에 다 에너지를 거의 다 쓴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울도 경기도처럼 천천히 진행되는데 마지막 한 번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서울 경기에 비하면 좀 성격이 급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급한 지역인데 상승 여력을 많이 썼고 여기도 뭐 수도권과 따라갈 것으로 봅니다. 공간 정도는 비슷하게 남아있고요. 충남은 한 1, 2년간 공급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좋게 보는 이유가 천안 아산 자체가 이제 막 거의 수도권과 비슷할 정도로 교통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KTX, 뭐 GTX도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교통도 좋아지고 수도권에서 가깝고 한데 다만 지금 1, 2년 공급 물량이 많은 거거든요. 많은데 여기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수도권보다는 룸이 좀 있네요. 네, 그래서 덜 오른 거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수도권, 대전, 세종이 이만큼 올랐으면 충남이나 경남이나 충북 이런 데는 그거에 한 반 정도밖에 안 오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좀 나중에 풀리고 공급도 좋아지면 대세 상승장이 올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남 아산시도 마찬가지로 보이고 천안시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충북 청주시는 충남만큼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그래도 한 반 정도, 한 50% 정도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도 아까 원주같이 막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온 건 아니죠. 전주시도 한 반 정도 남아있고 지금도 기분 좋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집중해서 봤다면 이제 공급 물량까지 같이 볼게요. 공급 물량까지 같이 보면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3년 정도 원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썼고 상승 여력을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다 썼고 공급은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좀 부담스러운 위치니까 매매 지수 많이 올랐으니까 좀 3년 내에 성공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능선 따라서 쭉 내려올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상승할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공급 물량도 이렇게 아름답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따라서 그래도 이렇게 될 것 같고
서울,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천천히 쓸 것 같습니다. 상승 여력. 네, 이렇게 될 것 같고 공급이랑 같이 보니까 확실히 좀 더 잘 보이시죠? 네. 같이 입혀서 보니까 네. 그래서 공급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많아서 이게 당장 상승 여력 쓸 것 같진 않지만 옆으로 기다가 이제 좀 감소 추세에 들어오면 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도 똑같이 서울, 경기 다음에 인천이 좀 마지막에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 경북은 여기 공급이 산이 있어서 좀 힘들 것 같고 경남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물량이. 그래서 이 상승 물량도 나쁘지 않고 이 상승 여력도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은 너무 다 썼죠. 에너지를 다 써서 좀 힘든 거고 대구도 다 썼고 요게 물량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은 그래도 물량 괜찮아요. 괜찮은데 대구는 힘도 다 썼는데 물량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더 심각하다 지금. 네, 대구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청주시는 이렇게 물량 괜찮고 상승 여력도 아직 반 정도 남아 있다. 충남 많이 남아 있는데 물량 한 1, 2년 정도 있습니다. 전주시는 물량이 매우 적죠. 네, 공급이 매우 적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급격하게 더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렇고 상승 여력을 전세 빼기 매매로 했는데 사실 KB 부동산 거기 아까 보셨던 그 엑셀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매매 대비 전세. 그러니까 전세 빼기 매매를 했는데 반대로 나누기로 가가지고 매매 대비 전세. 전세 나누기 매매하면은 똑같죠. 전세가 올라가면 상승 여력이 올라갈 거고 매매가 올라가면 떨어질 거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대세 하락장이라고 좀 의심하는 거는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직 공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 대비 전세 가격 비로 보더라도 아직 수도권이 공간이 좀 남아 있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글쎄 좀 공간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도 아까 보셨듯이 있고요. 경기도도 있고. 인천도 있고 대전 좀 많이 썼죠. 대전 좀 많이 썼고 세종도 많이 썼습니다. 대전, 세종은 좀 많이 썼고 지방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한번 차트를 한번 쫙 훑어주셨잖아요. 네네. 지금 제가 눈에 들어오는 네. 지역들이 네. 충남, 네. 경남, 네. 뭐 전주 정도. 네. 이 정도가 지금 눈에 들어오네요. 저는. 예. 괜찮죠. 충남은 근데 1, 2년간은 좀 힘들 것 같고 공급이 있고 충북, 충남, 경남, 전북. 네, 그 정도 지방에서는 그렇게 됐고 수도권도 저는 물론 막 다주택자들이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시장은 아니지만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히 언제 반등을 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조정장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도 지금 지수로는 그 옆으로 기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 금매들은 막 진짜 2, 3억 금매 아니면 더 비싼 것들은 더 당연히 더 막 5, 6억 금매도 있죠. 비싼 아파트들은. 근데 한마디로 금매들은 매매 지수보다 더 꼬꾸라진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한 20, 30% 정도 조정이 됐다. 아파트 내가 원하는 단지가 20, 30% 정도 조정이 됐다고 보이면 접근해서 이제 공부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은 나쁘지 않다 접근하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관심사가 대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조정 한번 풀렸을 때 네. 대구행 매진 뭐 그렇죠. 이런 짤도 네. 막 돌았었었는데 네. 대구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대구는 사실 사이클이 굉장히 정직하고요. 공급에 따라서 정직하게 움직이는 도시고 지방이 오히려 그 수급이 진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지방이 특히 대구는 또 다른 데랑 떨어져 있잖아요. 경남 같은 경우는 부울경이 막 붙어 있고 뭐 충남, 충북, 전북도 막 이쪽에 충청도가 또 붙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대구는 딱 혼자 딱 있고 하니까 이 공급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이 또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1번, 2번 조건만 이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전이에요, 충전? 예, 충전. 그러니까 충전. 이게 충전 상승, 충전 상승. 그러니까 충전이라고 쓴 이유는 이제 기를 모은다는 뜻이죠. 기를 모은다. 기를 모으고 기를 분출한다. 이제 상승한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구를 보고 이제 우리가 모았다가 상승하고 또 모으겠죠. 모았다가 또 상승하겠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하락하는 초반에 투자하면 몇 년간 고생하다가 이제 부동산 투자는 절대 안 해. 근데 여기 투자한 사람들은 운 좋게 상승장 맞이해서 쫙 상승하고 이제 부동산 투자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또 투자하면 또 물리는 거고. 근데 저는 그 타이밍을 잘 잡기 위해서 진짜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투자 한 번 성공하면 맞습니다. 저는 운 좋게 한 번 성공해서 계속 했지만 진짜 처음에 실패하면 다시 저도 쳐다도 안 볼 것 같거든요. 진짜 크게 실패를 했다면. 네. 그래서 그거를 접근하는 게 그러니까
바닥에서 잡는 건 실패할지 몰라도 대세 상승선 초반에 좀 늦게 들어가더라도 좀 맛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게 그러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1번 조건, 2번 조건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 파란색도 매매 지수를 보시면 꺾였고 전세도 같이 꺾였죠. 꺾였다가 전세가 매매랑 만나는 시점 발생했고 1번 조건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매매도 같이 매매 전세 같이 오르죠. 같이 오르는데 매매가 이 정고점을 넘어서는 시점 1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1년에 이때 저는 뭐 투자도 안 했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때 정고점을 넘어서 2번 조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공급을 봤더니 1번, 2번 조건이 발생해 공급을 봤더니 지금 11년, 12년을 보는 겁니다. 앞으로 3년을 봤어요. 근데 공급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 3번 조건도 발생했다. 이때 사는 거죠. 1번, 2번, 3번 조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이때가 되는 겁니다. 매수하시고 상승장을 몇 년간 즐기시면 됩니다. 몇 년간 즐기다가 봤더니 요즘에 16년부터 공급이 많다. 한 13년 정도에 봤다고 칩시다. 13년, 14년에 네. 또 3년 뒤를 보니까 13년, 14년에 내가 공급을 봤더니 3년 뒤에 많아. 공급이 많네. 이제 매도 슬슬 준비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 16년에 딱 매도한 게 아니라 한 15년쯤에 매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16년에 이게 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15년 정도에 매도를 합니다. 물론 끝에까지 다 먹지는 못하겠죠. 끝에까지 다 수익을 볼 수. 그래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엄청난 상승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 구간에 매도를 하고 기다려야죠. 충전. 충전. 기를 모아야 됩니다. 기를 모으고 공급 부족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1번, 2번 조건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공급 부족, 여기는 이제 3번이 먼저 왔어요. 3번이 먼저 올 수도 있죠. 3번이 공급 부족 구간이 먼저 오고 1번, 2번 조건이 와서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고, 상승을 했는데, 예를 들면 20년에 이제 상승해서 20년에 샀다고 치면, 20년에 사는데 좀 꺼림칙한 게 23년에 많아. 20년에 사는 건 좋은데, 23년, 24년에 많다, 공급이. 그러면은 사면서도 생각을 해야죠. 바로 2년 뒤에 팔아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이 대구는, 이번 상승장은 좀 짧구나. 이 공급 물량을 봤을 때. 그래서 20년에 샀더라도 사면서 한 1년 뒤에 팔아야겠다. 아니면 안 사거나 아예. 이거는 내가 2년 안에 팔 자신이 없다 생각이 들면 안 사면 되죠. 그냥 여기는 패스. 네. 이번 구간은. 지역은 워낙 많으니까. 공급 과잉 구간이 곧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 공급 과잉 구간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됐고. 그래서 1, 2, 3번 조건을 했을 때 다 맞아 떨어졌고, 사실 공급만 봐도 공급 과잉 구간에 조정이 됐었고, 여기 이 주황색을 보시면 공급 부족한 구간 여기죠. 공급이 많이 없던 구간에 상승을 했고 공급 과잉 구간에 하락했고 그리고 공급 부족에 여기는 이제 앞에 공급을 그러니까 바로 공급이 없다고 상승하는 게 아니라 앞에 요거를 소화시켜야 돼요. 소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해요. 소화시킨다는 게 전세가 슬슬 올라온다는 거고 요거 전세 올라오고 만나고 나서 상승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이번엔 저번 상승장에 비해 반밖에 못 갔죠. 반밖에 못 가서 공급 과잉 구간을 만나서 꺾일 거고 꺾이다가 또 다시 공급 부족 구간이 24년, 25년 이때부터 이제 보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요걸 다 소화하면 그때부터 또 다시 상승장이 올 겁니다. 대구를 보면 사이클이 하락 상승 이렇게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공부하기 되게 좋다. 왜냐면 다 달라졌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다 같이 상승하고 다 같이 하락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또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지역마다 지금 지방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은 하락하고 반은 분위기 좋을 거로 예상되는 지역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러면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이 지역에 A 지역에 투자하고 1, 2년 뒤엔 B 지역에 투자하고 A 지역 매도하고 B 지역 투자하고 B 지역 매도하고 C 지역 투자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계속 사이클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상승하는 구간은 뭐 크게 상승할지 몰라도 꾸준하게 길게 투자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오히려 이렇게 사이클 장세가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배들은 네. 투자하기 재밌는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시장은 재밌죠. 왜냐면 다 각기 도르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계집이 다 오르는 상황에서는 네네. 내가 물건 받기도 힘들고 그렇죠. 이제 계좌 딴다 그러죠. 네. 계좌 따기도 힘들고 네, 맞아요. 막 어중이 떠중이들 다 모여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은데 네, 맞아요. 지금은 사실 좀 네. 현장 다니셔서 좀 편하시겠어요. 네, 좋죠. 임장을 가고 답사를 가더라도 되게 친절해지셨죠. 옛날에 막 바빠서 뭐 전화도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이제 친절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자 우위니까 뭐 집 보고 이런 것도 훨씬 쉬워지고 더 재밌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면 이 대구를 좀 정리하자면 네. 요 충전 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2016년, 7년, 8년에 요 공급을 네. 19, 20년도에 소화했던 것처럼 네네. 2023년, 24년에 이 공급 과잉도 25년, 6년 뭐 이제 또 나오겠죠. 공급 물량이 아직 다 잡힌 건 아니니까. 네네. 25, 26에 뭐 공급 물량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이때 이제 또 소화하는 기간을 보고 네. 시그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네. 과거의 대세 상승장을 보면 뭐 1년 오르고 끝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오르는 걸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 제가 과거에 다른 지역들도 다 그랬어요. 뭐 대전도 저는 좀 늦게 투자했어요. 좀 늦게 투자했는데 그래도 충분히 수익이 충분히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급하게 막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진입하는 거 좋은데 6년 뒤에 오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 기회 비용이 너무 이제 크다는 거죠. 근데 뭐 조금 오르고 사는 거는 이제 바로 대세 상승장에 진입하면 바로 오르기 때문에 회전율도 빠르고 투자할 때 회전율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시면 더 재밌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여기도 가실 거 아니에요. 대구도 나중에 언젠가는. 그렇죠. 네.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실 생각이세요? 투자? 저는 그러니까 공급을 보고 갈 거고 공급이 이제 일단 가장 피크 공급 가장 많은 시점이 내년이잖아요. 네. 내년으로 보이는데 막 수성구에 대장 아파트를 보려면 사실은 범어동. 네, 그런데 만촌. 근데 가려면 사실 좀 일찍 가야죠. 일찍 가서 이제 분위기 파악하고 해야겠죠. 근데 글쎄 뭐 그런 아파트들이 꼭 수익률이 그러니까 1위는 아니에요. 수익률이 더 높은 거는 오히려 그 주변 아파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저 같으면은 내년쯤에 한번 몇 번 가서 답사를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많이 해보고 지금도 뭐 분양권도 마이너스 5천, 마피 5천 지금도 보이는데 지금 저라면은 지금 보유세가 많잖아요, 다주택자. 그래서 분양권 쪽으로 좀 노려보지 않을까. 만약에 수성구에 뭐 대장 아파트를 잡지 못할 거라면 그것도 저도 욕심은 있습니다. 그 욕심이 있는데 근데 그게 막 내 맘대로 사실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 워낙 안 팔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는 범어동을 못 잡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대구역, 뭐 동대구역에 뭐 분양권을 잡는다든지 타 지역 유망한 지역에 분양권 지금도 마피 5천인데 막 그런 마이너스 분양가로 회복만 해도 마피 5천 사면은 그 5천만 원만큼 수익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한 내년 정도에 가서 노려볼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대구에 어떻게 또 깃발을 꽂으실지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네. 되게 좀 관심이 가요. 대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려고 할까에 대한 게 다 조금씩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대전 좀 늦게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대전 투자할 때 투자자들이 뭐라 했냐면 늦었어. 늦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너 늦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지금 막 다 팔고 나올 때다. 근데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대장 아파트는 늦었었죠. 대장 아파트는 그런 엄청난 상승을 하는 그런 뭐라 그러죠? 원래 비싸고 더 비싸지는 그런 아파트들은 늦었을 수 있는데 저는 제가 하는 투자 방식이 좀 그 대장 지역이 늦었다. 예를 들면 대구에 갔는데 내가 범어동이 늦었다 생각이 들면 그 옆에 다른 구나 다른 동 그런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을 노리기 때문에 근데 그 아파트들이 사실 수익률을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투자금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노리고 가는 게 시간적으로 회전율로 보거나 시간 대비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 봤을 때 더 우수했다. 그래서 제가 지방의 여러 지역들을 투자를 하는데 실제로 대장 아파트를 투자한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거기 살 것도 아니고 내가 학군이 좋으면 내가 거기서 실거주 입장이면 당연히 필요하죠. 좀 더 필요하고 학군도 보고 뭐도 보고 해서 좋은 지역에 살 의향이 있지만 제가 살려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 개념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익률, 회전율 이런 걸 다 보고 하기 때문에 진짜 대장 아파트 욕심이 있으면 당연히 선진입을 하는 건데 그 투자금도 많이 들고 이제 투자 시간도 많이 들 거를 감안하시고 이제 가셔야 되는 겁니다.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우리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어렵습니다, 투자하기. 네네네. 일단 1주택자 분들은, 무주택자 분들은 당연히 이제 아까 사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제 투자자분들, 1주택자나 다주택자 분들, 1주택자 분들은 분양권을 좀 매수해 보시라고 이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분양권은 당장 보유세로 잡히지 않죠. 당장 입주가 한 2, 3년 뒤에 한다고 하면 취등록세나
보유세를 당장 내지 않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이 들고, 다주택자 분들은 아마 분양권 다 있으실 겁니다. 분양권 명의 다 찾고 이제 주택도 많이 있고 종부세도 많이 내서 이제 더 못 늘리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는데, 비주택 투자를 많이 하시고 계시죠. 사실 뭐 네. 빌딩, 토지, 상가, 뭐 여러 가지 주택이 아닌 것들, 오피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워낙 주택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택 같은 비주택을 투자를 하거든요. 주택 같은 비주택을 투자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의식주가 이제 우리가 가장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은 망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네. 뭐 공급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경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주택은 특히 우리나라 이 좁은 땅에서 망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택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주택 같은 비주택이라 하면 민간 임대 아파트가 있을 수 있고, 뭐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그다음에 뭐 아파트 같은 생활용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비주택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그 1주택자 분들이 분양권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어디가 좀 더 유망한 지역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앞으로 한 2, 3년 동안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예. 보면 좋을 만한 곳들입니다. 네. 나중에도 제가 분양권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 텐데, 네. 좀 이거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도 있어요. 한번 일단 지역을 먼저 볼게요. 네. 그럼 전주 같은 경우는 1번 조건, 2번 조건이 발생을 했어요. 최근에 발생을 했고 상승장이 진행되고 있고 공급이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주시가 1, 2, 3번 조건이 다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 지역들도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 다주택자들보다는 1주택자 분들이 취등록세나 보유세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좀 더 지역들을 넓힐 수 있습니다. 뭐 분양권이 꼭 아니더라도 뭐 신축 아파트나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남 창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깊은 하락이 있었고, 아픈 하락이 있었고, 공급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매매 전세 지수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상승장을 좀 진행했지만 수도권이나 대전이나 세종보다는 크게 상승은 못했고, 지금은 공급이 조금 있지만 곧 공급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해운대구나 이렇게 엄청 그 대장 지역들은 많이 올랐지만 그 외의 지역들에는 기회가 좀 보이는 지역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벌어졌는데 괜찮을까요? 전체로 봐서 그런가? 네네네. 벌어졌죠. 네,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부산도 뭐 그렇게 분위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네. 매매는 좀 이제 기울 것 같고, 기우면서 전세가 이제 저는 올라갈 거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시작이 이제 됐고, 물론 소화하면서. 네, 소화하면서 매매는 기면서 전세가 올라가고 이렇게 다시 될 거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도권 다음으로 큰 도시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부산은 그렇게 보고 있고, 청주 같은 경우도 아까 뭐 전주나 그런 도시들처럼 창원처럼 똑같이 1, 2, 3번 조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충남도 1, 2번 조건은 발생했는데 3번 조건이 아직 발생을 못했죠. 한 1, 2년 뒤에 발생할 거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이제 단발적으로 발생한 과공급을 이제 소화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공급 감소로 줄어들 거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이제 수도권입니다. 서울, 경기인데 마찬가지로 상승장이 1, 2번이 발생했고 공급 감소가 이제 되고 있고, 여기는 좀 벌어지긴 했는데 지금 이제 조정이 되고 있고 전세가 좀 더 따라 올라올 겁니다. 공급이 감소되면서 따라 올라오면서 갭을 줄일 거고 서울 정도로 이제 줄일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기도보다는 서울이 좋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데이터로만 보면, 갭으로만 보면 매매나 전세가 오히려 좀 더 붙어 있는 게 서울이죠. 서울을 보시면 전고점 돌파하는 1, 2번 조건, 여기서도 1, 2번 조건, 1차 상승, 2차 상승이 있었는데 지금 2차 상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상승한 게 부담스럽다 생각되시면 아까 앞에 이제 막 상승한 곳들도 있잖아요. 이제 막 상승한 곳들. 이게 우선순위입니까 그럼? 뭐 꼭 그렇진 않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렇진 않은데 보시기에 좀 내가 답사하기 좀 편한 지역들이 있을 거잖아요. 또 너무 멀어서 못 가시는 지역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 고려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수도권을 벗어나기 싫다 하시는 분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인천은 공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힘들어도 공급 감소하는 시점에서 좀 보시면 한 1, 2년 뒤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도 공급 감소하고, 여기는 아까 상승 여력이 근데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여기는 강원도는 글쎄 뭐 금매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지금 당장 막 오른 가격을
내가 돈 주고 사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부분 상승 여력을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1주택자 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주택자 분들은 사실 이미 종부세도 꽉 찼고 뭐 취등록세 내가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사면 되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다 공시지가 1억 이상이 됐어요. 많이 했었죠. 한 바퀴 돌았죠. 1억 이상이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종부세도 꽉 찼기 때문에 저부터도 비주택 투자를 시작을 했고, 비주택 투자 중에 이제 주택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민간임대 아파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민간임대 아파트는 이게 분양가가 확정된 민간임대 아파트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보통 입주하고 8년 뒤에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 권리를 가져오는 건데, 그 분양가가 지금 확정이 돼서 지금 8억이면 8억, 9억이면 9억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입주 후 8년 뒤에 그거를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오는 게 그게 왜 메리트가 있냐면, 민간임대 아파트 그냥 똑같은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입주를 하고 예를 들면 지금 광교 근처에 민간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게 지금 분양권 상태인데 1, 2년 뒤에 입주를 합니다. 24년 초에 입주를 하는데 24년 초에 입주를 해서 8년 정도 내가 거기서 전세로 사는 겁니다. 그 아파트에. 근데 미리 그걸 사놓는 거예요. 권리만. 그럼 8년 정도 사는데 24년에 입주해서 8년 뒤면 2032년이거든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입니다. 10년 뒤인데 10년 뒤에 그 수도권에 있는 그 아파트가 준신축 정도 되겠네요. 이제 준신축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얼마 정도 할까요? 뭐 지금보다는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간임대 아파트들도 사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조정이 됐고, 프리미엄이 원래 엄청 높았었는데 지금 다 거품이 사라졌고 거의 분양가에서 조금 프리미엄 주면 살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주택자 분들은 좀 한번 광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막 여러 군데 있어요. 수도권에도 많고 지방에도 있어요. 근데 입지는 당연히 보셔야 되고, 입지가 막 구린 데도 있어요. 지방 중에는. 근데 그런 입지가 괜찮은 데를 위주로, 수도권 위주로 보시면 좋고, 두 번째로 분양가 확정인 걸 확실히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확실히 건설사에서 계약을 해서 이 분양가에 10년 뒤에 가져올 수 있는 거를 확실한 데가 있고 확실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그거예요. 어떤 건설사는 10년 뒤에 가서 그때 시세에 뭐 한 90%에 주는 거, 한 80%에 주는 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확정을 짓고 그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매수를 해서, 사실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한테도 좋죠. 왜냐하면 무주택자분들은 이게 주택수로 안 잡히니까 좋은 거예요. 청약을 할 수 있어요. 거기 살면서 그냥 청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거주로도 굉장히 좋죠. 살면서 청약할 수 있고, 1주택자 분들도 1주택은 1주택대로 가져가고 요거는 덤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냥 1주택 유지하면서. 다주택자 분들은 보유세 안 들죠. 취등록세 안 들지. 재산세, 종부세 다 안 들지. 그리고 팔려면 언제든지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8년 뒤에 팔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팔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이 종부세가 꽉 차서 투자를 못하면 이런 민간임대 아파트들은 그냥 권리를 산다는, 약간의 그 권리금으로 산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오피스텔 투자인데, 오피스텔도 주택을 좀 벗어나는, 그 주택에 워낙 세금이 많고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투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원룸 투자 이런 건 안 합니다. 원룸 투자 안 하는데,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이 있어요. 가끔 막 1000세대고 큰 거. 네, 단지도 크고 전용 8사인데 당연히 오피스텔이니까 아파트로 치면 전용 5구 정도 크기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 전용 8사가 돼야 5구 정도의 아파트 같다는 거죠. 뭐 방 3개, 화장실 2개 있고 그런 정도의 크기가 돼야 이제 주택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빌라나 그 시장에 너무 경쟁자들이 많아요. 그 경쟁자들이 많은데, 이 주택 같은 오피스텔은 물론 그 주택 같은 오피스텔은 주택한테 밀리겠죠. 하지만 그 가격을 따져보시고 그 주변의 주택보다 훨씬 싸다, 훨씬 가격에 메리트가 있다 생각이 들면, 그런 오피스텔이 보이면 오피스텔도 접근해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로 추천드리고, 마지막에 생숙은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투자고, 저도 그냥 한번 재미삼아 한두 개 해보는 수준인데 재미삼아 한두 개? 네. 근데 요게 진짜 크게, 그러니까 막 진짜 내가 전 재산을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냥 할 게 없을 때, 다주택자분들이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막 할 게 없는데 뭔가 하고 싶어. 막 세금 미어 터진다. 네, 맞아요. 그러신 분들만 이제 추천드리고,
요거는 사실 지역들이 전국에 요즘 막 창원도 나오고 막 청주도 나오고 막 그런 막 생수기 막 여러 군데 막 나와요. 근데 이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숙박시설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지역, 교통이 좋은 지역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행 갔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은 교통이 좋은 기차역 뭐 이런 데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면 그래서 기차역 주변에 짐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여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역이랑 부산역 요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행을 하죠. 그래서 그런 여행객들이 몰리는 곳 부산역, 서울역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관광지. 서울에서는 어디가 가장 많이 유명할 것 같습니까? 그 외국인들. 서울이요? 예. 에어비앤비를 하면 가장 잘 되는 곳. 홍대가 가장 유명합니다. 홍대. 네, 홍대. 우리 K-팝 그 K-컬처 그런 게 이제 홍대가 가장 유명해요. 외국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그런 외국인들이 가장 가장 많이 머무는 곳 서울역 다음으로 서울역이랑 홍대거든요. 그래서 홍대고 부산 당연히 그 다음에 서울 도시 다음은 부산역이겠죠. 그래서 부산역. 그래서 그렇게 좀 외국인과 여행객들이 몰릴 수 있는 곳에서 그 본질 그 사업의 입장에서 생숙을 접근해야 되지. 요거를 막 진짜 주택처럼 진짜 막 투기처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오를 거다 무조건 오를 거다 해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직장인들도 사실 숙박업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서 위탁업체에 맡기면 알아서 이제 수익을 내주시고 아니면 그냥 월세를 놔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익률 따져봐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투자를 하고 부산에 가면 막 북항 개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엄청 개발이 많이 되는 곳, 계속 인프라가 엄청 바뀌는 곳, 그런 돈이 계속 몰리는 곳, 막 그런 곳들 위주로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에 거기 가면 되게 멋있는 생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크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생수 가지고 계세요? 예, 저는 올해 상반기에 투자를 했고 상반기에? 네, 올해 상반기에 생수 투자했고 부산에 생수 투자했고 지금 하락장이죠. 22년에 올해 다 하락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거기는 상승했어요. 실제 실거래가 지난달에 찍혔고 상승을 했습니다. 되게 좋은데. 부산의 그 뭐 핵심 지역이면 예. 저는 뭐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그런 근데 이건 약간 틈새 시장이에요. 틈새 시장이라서 메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를 투자해라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본 주택이고 요거는 이제 사이드 잡 그 느낌으로 그냥 부업 삼아. 예, 부업 느낌으로 이제 한 거고 뭐 코로나도 풀리고 막 이제 그런 그 여행객들 좀 몰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좀 재미삼아 한 거지 이게 이제 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수익을 좀 더 내실 분, 근데 세금 때문에 좀 막히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민간임대 오피스텔 그다음에 생숙 요런 비주택 투자도 주택 같은 비주택 투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좀 내가 아직 좀 주택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도 메인은 주택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은 좀 채수가 작고 이제 메인은 주택으로 하기 때문에 좀 주객전도는 되지 않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해를 잘해야 돼요. 네네. 생숙 하라 이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라 이게 아니죠. 네네. 민간임대주택도 그럼 투자를 하신 거? 네네. 세요? 했죠. 그건 또 언제 하신 거예요? 그거는 좀 됐습니다. 그거는 좀 됐는데 근데 이제 막 올라가다가 프리미엄이 막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이 세게 돼서 하나 더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네. 괜찮은데 그게 실제로 막 실거주 하기도 좋고 좀 실거주를 저기서 해볼까 이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 비용을 확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 사는 거예요. 전세 사는 낮은 가격으로 그 분양가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최근에 나온 민간임대는 그 조건이 안 좋아요. 막 전세 월세 막 이렇게 높은데 분양권 중에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남은 건 좀 된 아파트, 조금 지난 민간임대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지역을 좀 말하기 좀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민간임대 조건이 안 좋은 민간임대 굉장히 많아요. 월세 막 100만 원 넘게 내야 되고 전세 얼마에 월세 얼마 막 계속 내야 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이전에 나온 조건 좋은 민간임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찾아보시면 그냥 전세 저렴하게 살면서 8년 뒤에 이거 가져올 수 있는. 사실 전 세 가지 중에 고르자면 민간임대 가장 추천하고 싶고 그 다음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생수 이 순서대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약간 경험해보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다 여러 개 해봤는데 다시 생각해도 완전 주택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주택인데 세금이 안 드는 주택.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전이다
그럼 대전에 가서 그 어떤 갭 투자면 갭 투자 이렇게 딱 보는 게 아니고 네네. 순환주택 투자라는 이제 예, 맞습니다. 키워드로 네네. 거기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걸 산다. 네. 딱 갭 투자로 고정을 하는 게 아니고 분양권이든 재개발이든 음. 뭐가 됐든 간에 그 중에서 저평가된 걸 측정을 해서 네. 그걸 산다라고 제가 네, 맞습니다. 지난 인터뷰 때 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걸 현재 상황에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순환주택이라고 하면 이거 먼저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지역들은 아파트만 있고 어떤 지역들은 뭐 빌라들만 있고 이제 이런데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좋은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리모델링 아파트도 있고 네. 분양권도 있고 신축 아파트도 있고 그러면 이게 순환을 합니다. 주택들이. 구축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빌라가 재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되는 아파트가 다시 분양권이 되고 신축 아파트가 되고 준신축이 되고 구축이 되고 이렇게 순환을 하죠. 계속 순환을 하는 곳 이런 곳들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계속 좋아지겠죠. 계속 새 거가 생기는 겁니다. 내 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돼도 내 옆에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거기 막 상가도 들어오고 막 피트니스 들어오고 막 병원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프라가 좋아지면 내 아파트가 안 돼도 내 옆에 아파트가 되면 살기가 편해지는 거, 깨끗해지고. 그래서 이 지역에 똑같은 구축 아파트를 투자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좋습니다. 계속 바뀌고 기회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계속 있다는 거는 재개발이 됐다가 갑자기 뭐 안 되고 막 그러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관리처분 인가가 되면서 또 확 올라가는 매물도 나오고 분양권 청약, 뭐 자녀 세대 계약금을 못 내서 나오는 급매, 미분양 급매 등등 뭐 갭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분양권 투자할 수 있고 이 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옵니다. 매년 오기 때문에 이런 순환주택에서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가져온 건 인천 지역인데 인천을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시로 가져온 겁니다. 그거를 확실히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이 인천 그냥 지도로 봤을 때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고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하고 들어갑니다. 투자를 하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일부만 가져온 건데 재개발 구역 뭐 엄청 많고 인천도 분양권도 엄청 많고 뭐 재건축 신축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네. 분양권이랑 아파트들은 쉬워요. 그냥 매매가가 바로 나와 있죠. 분양권은 뭐 일반 분양가에다 프리미엄이 나와서 네이버 부동산만 보면 프리미엄 붙이면 6억 5천이다, 뭐 5억 7천이다, 8억 5천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전세가 매매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얼마고 매매가가 얼마고 전세가가 얼마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딱 한눈에 보기 편하죠. 그 분양권이랑 아파트는 한 번에 비교하기가 편해요. 재개발이 어렵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특히 재개발은 뭐 감평이 얼마고 감정평가액이 얼마고 이 빌라의 매매가에 프리미엄도 계산해야 되고 조합원 분양가도 계산해야 되고 뭐 일반 분양가는 얼마로 할 거고 그런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좀 있어요. 한번 쭈르륵 재개발을 한번 이해하고 마스터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데 머릿속으로 한 번에 나오지 않죠. 그냥 딱 이 매수 금액을 들었을 때 이 북의 4구역을 4억 5,460만 원이다. 근데 이게 내가 이 아파트가 됐을 때 4억 5천만 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프리미엄이 얼마고 감정평가는 1억 6천 받는 거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이 딱 머릿속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평이랑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제가 엑셀로 수식을 다 만들었거든요. 만들었을 때 이건 4억 5천 매물이지만 요 북의 4구역 제가 84 기준으로만 다 같은 면적으로만 비교를 했습니다. 네. 했을 때 요 4억 5천짜리 사면 딱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얘는 7억 천에 사는 거다. 아파트가 됐을 때 얘는 7억 천의 가치로 내가 지금 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럼 재개발이랑 분양권이랑 아파트랑 한 눈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건 현 시세라고 나온 부분에 뭐 요거는 7억 천. 같은 재개발인데도 북의 4구역은 7억 천에 사는 거고 상공 6구역은 8억 2천에 사는 거고 상공 도시환경 구역은 7억 천에 사는 거고 그럼 여기 비싸죠. 상공 6구역 제가 가져온 매물은 비싸다. 그래서 나중에 수익률 계산할 때도 마이너스로 찍히는 겁니다. 목표가를 8억으로 봤을 때. 그래서 7억 천에서 목표가 8억으로 봤을 때 얘는 뭐 수익률 한 16%인데 얘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래서 요거는 제끼고. 재개발들을 한 7억, 7, 8억 정도 시세인데 분양권들이 지금 보시면 8억대도 있지만 5, 6억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권이 5, 6억대인데 재개발이 7, 8억대다? 그럼 지금 인천에 가면 재개발보다는 분양권이 더 저평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들도 보면 송도나 청라, 뭐 송도 좋은 아파트지만 12억, 청라 7억 5천, 그 다음에 구축 아파트가 5억 8천, 구축, 뭐 준신축이라고 하면 준신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5억 8천인데 그것보다 더 싼 분양권도 보여요.
그 심지어 아파트보다 바로 옆에 있는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 분양권, 이 분양권이 있어요. 여기 분양권이 있고 여기 구축 아파트가 있어요. 준신축 아파트. 분양권이 새 거가 될 거죠. 새 거가 될 분양권과 극명하게 그냥 제가 비교하기 쉽게 그 한 지역만 뽑아서 가져온 건데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죠. 자, 여기는 아까 보셨듯이 5억 7천 정도 프리미엄 합쳐서 뭐 하셔도 뭐 6억 이내로 보이는데 바로 옆에 있는 구축 아파트도 2017년식 아파트도 5억 8천입니다. 거의 가격이 비슷하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요 구축 아파트냐 분양권이냐 했을 때 분양권이 더 저렴할 수도 있겠다. 더 여기서는 분양권이 더 저평가할 수도 있겠다. 거기다 재개발이 옆에 있는 재개발이 막 7, 8억이다? 그러면은 지금 인천 요 지역에서는 지금 시기에는 분양권. 하지만 내년에 가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내년에 가서 이걸 다시 해봐야겠죠. 저도 매년 놀라는 게 매년 뭐 광명시도 해보고 성남시도 해보고 인천시도 해보고 인천 작년에 해봤거든요. 달라요. 그래서 광명시도 계속 달라졌고 그래서 그 저평가된 그 상품군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년엔 또 다를 거예요. 내년엔 뭐 아파트가 더 저평가 될 수도 있고 내후년에는 막 하락장을 맞아서 재개발이 더 저평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 막 프리미엄이 아직도 막 4억 넘게 막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고 사실 요거가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이런 개념들. 근데 이런 엑셀을 내가 한번 이해해서 나만의 엑셀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사실 본인이 만들어야 믿을 수 있거든요. 제가 드린다고 해서 이거 믿고 하시겠어요? 이거 양식 달라고 하는 사람 분명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렇지 계속 평생 잘못 투자를 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프리미엄 매매 금액 해서 이 빼면은 뭐 간평가가 안 알려줘도 나오고. 요즘에 진짜 좋은 게 네이버 부동산만 보더라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쵸. 요거 딱 누르면 요즘 이제 소장님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다 알려주셔서 요즘 특히. 매수가가 얼마고 감정가가 얼마고 이주비 대출 얼마 나오고 옛날에 막 진짜 전화해서 막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 다 써놨어요. 감정가 프리미엄을 이런 식으로 전화를 안 해봐도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모든 정보가 다 나오는 겁니다. 조합원 분양가 이런 거는 잘 안 나오는데 그건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인터넷만 요즘은 서칭해도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했을 때 재개발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그 관리처분 인가 났을 때 뭐 매수한다, 뭐 아니면 조합 설립 인가 났을 때 매수한다. 이주하고 나서 또 투자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했는데 이주하고 나서 또 투자금이 달라지고 또 조합원 분양 받고 나서 또 투자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돈이 지금은 4억 6천 들어가고 나중에 이주하고 나서 오히려 이주비 대출 받아서 3억 7천으로 주네 투자금이. 조합원 분양하고 나서 다시 느네. 그렇게 4억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야 내 자금 계획을 철저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엑셀로 철저하게 해야 나중에 빵꾸가 안 나고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죠. 비교를 하기도 쉽고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죠. 너무 이제 그 개념들이 뭐 권리가액이 뭐고 추가 분담금이 뭐고 이런 것들은 좀 공부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좀만 찾아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수식을 보더라도 수식을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수식을 만들어서 투자금 대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일반 분양가가 얼마냐? 이 북의 사구역은 5억 6,400이 일반 분양가예요. 84 기준으로. 네. 근데 지금 이걸 나는 7억 천에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 분양가 대비 1억 얼마? 1억 5천 이상 비싸게 주고 사는 거죠. 그렇죠? 1억 4,600 정도 비싸게 주고 사는 거다라는 걸 알고 사야 된다는 거죠. 일반 분양 받는 사람들은 5억 6천에 사는데 내가 지금 요거 사면 일반 분양 받는 사람들보다 1억 4,600 비싸게 주고 사는 거다라는 걸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건 이제 천지 차이라는 거죠. 주변 시세를 잘 적어 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비교할 군의 비교할 시세를. 네. 그래야 이제 비싼지 안 비싼지가 이제 측정이 되니까. 그렇죠. 좀 비슷한 입지에 좀 내가 생각했을 때 비슷한 그 상품군들 있죠. 비슷한 입지. 그러다 뭐 송도나 청라는 더 좋잖아요. 송도나 청라의 목표 시세는 좀 더 높게 잡아놓고 여기 좀 다른 지역들은 좀 더 낮게 목표 시세를 잡아놓고 해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그래서 뭐 한 지역이다, 광명이다. 그랬을 때 이제 광명에 투자하고 싶으면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쫙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또 이걸 또 달라지니까 또 주기적으로 또 근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업데이트하기는 너무 쉬워요. 그냥 여기서 그냥 내가 입력하는 데이터는 몇 개 안 되거든요. 다 계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를 그냥 여기다 입력하면 짜르륵 나오기 때문에 그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 좀 누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뭐라 네. 그러지? 이게 클릭하면은 왜 프롭테크처럼 네네네. 해가지고 예, 지금은 이제 보통 아파트나 네네네. KB 부동산 가지고 자료를 많이 만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런 자료들까지 어떻게 긁어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딱 뭐 대정이다 그러면 재개발, 분양권, 갭 투자 이거를 쫙 해가지고 좋은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면은 내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딱딱딱딱 넣어가지고 딱 비교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한번. 좋은 아이디어네요. 왜냐면은 이제 그 프로테크들의 지금 한계가 그거거든요. 아파트 투자하는 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정량화된 데이터가 사실 그거니까 거기에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물론 이제 재개발 쪽도 조금씩 이제 지금은 나오긴 하는데 특히 재개발 쪽은 약간 아직도 정보 취합이 비대칭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누가 이런 것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작가님은 리스크 관리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는 이 주택 투자가 결국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승장 때는 이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으로 이제 투자 수익률이 엄청 많이 날 수 있었는데 반대로 하락장 때는 그만큼 레버리지로 이제 레버리지로 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0만 원 투자인데 1,000만 원 하락하면 완전 큰 낭패잖아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역전세가 났는데 그걸 내가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막을 수 있으려면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현금을 준비하는 게 리스크 관리다. 근데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하면 사실 우리 투자자들은 몸이 근질근질해요. 막 이 현금 어떻게 갖고 있어? 이거 내가 막 예를 들면 몇 억 가지고 있어. 근데 저기서 누가 막 여기 좋대. 기가 살랑살랑해서 쓰게 되죠. 금방 쓰거든요. 그리고 현금 갖고 있으면 괜히 차도 바꾸고 싶고 막 그냥 괜히 또 쓰고 싶고 갑자기 누가 급한 일이 생기고 막 도와줘야 되고 막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이거 아까 말씀드리려다 안 드린 건데 분양권을 1주택자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었는데 다주택자분들도 분양권을 사시고 내가 유망한 지역에 분양권을 사요. 막 서울 수도권에 막 엄청 비싼 분양권 말고 지방의 유망한 지역들 아까 말씀드린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한 3, 4억짜리 분양권 사면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 분양권을 사고 한 3, 4년 뒤에 2, 3년 뒤죠. 2, 3년 뒤에 입주를 합니다. 분양권이 이제 아파트가 되는 거죠. 입주할 때 몇백 세대에서 몇천 세대 입주가 돼요. 그럼 다 같이 매도를 하거나 전세를 놓거나 내가 입주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전세를 놓거나 매도를 하면 손해예요. 왜냐면 다 같이 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다운되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해봤어요. 그냥 내 현금을 넣어봐요. 전부 다요? 네, 전부 다. 다 박아? 네. 그러니까 좀 부족하면 대출을 좀 일으켜도 되는데 요즘 좀 고금리니까 그냥 내가 현금을 그 정도 있는 만큼 내가 원하는 근데 지방은 좀 분양가가 좀 낮은 데도 있어요. 2, 3억대도 있어요. 그럼 그 정도 현금을 이제 넣어놔요. 넣어놓으면 처음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내가 이걸 뭐 하고 있는 건가. 1년 동안 이제 공시를 해봤어요. 1년 동안 공시를 해보고 1년 뒤에 예를 들면 기회가 뭐 진짜 급매 내가 사고 싶은 게 나왔어. 아니면 위기가 다른 지역에서 역전세가 터졌어. 위기가 생겼어. 현금이 필요해요. 현금 필요할 때가 생겼어요, 저도.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전세를 놓으면 돼요. 그걸 파는 게 아니야. 전세를 놓으면 금방 나와요. 왜냐면 앞에 다 같이 입주할 때 다 같이 지나갔어요. 한 폭풍이 지나갔어요. 그쵸, 입주장 때. 입주장 때 폭풍이 지나고 지금 1년이 지났을 때는 내 물건밖에 없어, 이 단지에는. 그렇죠? 왜냐면 1년 전에 다 폭풍이 지나갔어. 매도할 애들 다 매도하고 전세 놓을 사람들 다 전세 놓고 실거주 하실 분들 다 실거주 했고 2년씩 계약하잖아요. 1년 뒤에는 내 거밖에 없는 거죠. 소수의 이제 사람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뒤가 될 수도 있고 뭐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년 6개월 뒤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그때 전세를 놓으면 오히려 그 입주장 때 넣은 것보다 저는 2배 입주장 때 전세 시세 대비 2배로 놨어요. 현금이 더 들어오는 거죠. 내가 전세가를 조정.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분양가보다도 올려서 플러스피를 만들어보는 신축을 플러스피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고 사실 뭐 이런 현금 흐름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내가 현금을 거기다 놔뒀다가
사실 전세는 매매는 힘들잖아요. 매매는 힘든데 전세는 금방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돈을 금방 뺄 수 있어요. 전세는 오히려 하락장 때 전세 더 금방 나가요. 안 사고 사람들 다 전세 나가, 전세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냥 현금을 뺄 수 있어요. 뺄 수 있는데 오래 묵힌다고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세는 계속 올라가,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는 금액을 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양권도 이제 여러 개 투자를 했으니까 분양권 중에 그냥 전세를 놓는 분양권도 있고 요거는 좀 그렇게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 그 공급을 봤을 때 한 2, 3년간 예를 들면 창원에 한 2, 3년간 공급이 없어. 그게 1년 뒤에 전세 놓으면 더 높게 놓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지역에 1년 있다가 전세를 더 높게 넣어서 하고, 또 어떤 분양권은 그냥 여기는 좀 전세 그렇게 많이 그 다음에도 계속 다른 단지들이 입주가 있다 생각이 보이면 그냥 전세 그때 놓고, 그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게 하면은 내가 현금이 필요할 때 현금을 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투자 초반에 위기를 한번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역전세를 한 지역에 3개를 완전 초반이었는데, 투자 초반이었는데 3개를 한 지역에 3개를 동시에 샀어요. 똑같은 타이밍에. 3개, 뭔가 홀려가지고 그냥 3개를 사왔는데, 아파트를 2년 뒤에 3개가 동시에 만기가 되잖아요. 3개가 동시에 똑같이 만기가 됐어요. 근데 주변에 막 몇천 세대 입주가 된 거예요. 몇천 세대 입주가 되니까 당연히 전세가 싹 빠지고 다 글로 빨리니까, 그 수요가 다 그쪽으로 분산되니까 전세가 순간적으로 내가 역전세를 당한 거죠. 순간적으로 전세가 훅 빠지면서 그 3개에 대한 그 3개의 역전세를 제가 메꿔왔어야 됐어요. 대출도 하고 막 이래저래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 다시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의 중요성을 지금 깨달았고, 그러니까 많은 고수분들이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대기를 해라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현금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분양권 투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투자도 하면서, 그러니까 전세 이꼬르 내 캐시. 네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네. 근데 그걸 이제 같이 경쟁하면서 놓는 전세가 아니라, 네. 먼저 일단 내 돈 박아놓고, 나중에 후불. 네, 맞아요. 후불로 받아내는. 그것도 플러스 P로. 그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들 사이클이 2년 뒤에 다 같이 또 나오잖아요. 전세 계약이든 매도든 다 같이 나와요. 그렇죠. 저는 1년 뒤에 시작하면 1년 차, 3년 차 하면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팔 때도. 엇갈리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런 전략을 쓰시면 분명히 고수분들은 그런 전략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소수 전략으로 가면 남들과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매도할 때도 더 훨씬 수월할 겁니다. 아니, 세금은 좀 괜찮으세요? 지금 가액으로 바꾼다고는 한다. 아직 안 바뀌었죠? 바꾼다고 하는데 올해 말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은 좀 어떻게? 세금도 부담되죠. 세금은 뭐 상승장 때야 막 오르는 게 더 많으니까 막 아파트 한 채당 몇 억씩 오르니까 그런 것들이 세금이 이제 안 무서워 보이죠. 근데 지금은 아파트 가격 하나도 안 오르고 세금만 이제 매년 내면 보유세가 이제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는 건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부담돼서 막 그런 몇 억짜리 아파트를 마음대로 채수를 막 늘리고 그렇게 하진 못하죠. 그래서 저도 전략을 이번 책에서도 이제 낸 게 매도 조건과 매수 조건을 확실히 한 게, 매도할 건 매도하고 매수할 건 매수하는 전략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세 꽉 찼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여기서 더 늘어나면 종부세 더 늘어나면 나는 좀 힘들어질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저도 그렇고 매도할 건 매도를 합니다. 저도 올해 매도한 거 있어요. 매도하고 매수할 건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전략을 뭐 꼭 한 채 매도하고 한 채 매수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 사이즈마다 다를 거잖아요. 2채 매도하고 3채 매수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매도할 지역이 있으면 내가 조건을 봤을 때 여긴 매도해야겠다, 공급 물량 산이 보인다, 매도를 하고 여기는 1, 2, 3번 조건이 다 충족을 해서 매수해도 괜찮겠다. 지금 당장 막 급상승을 안 하더라도 여기는 뭐 빠져도 뭐 얼마 안 빠질 것 같고 나중에 분위기 반전하면 바로 튀어 오를 게 보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 매도한 걸 가지고 또 매수를 하고 이렇게 왔다가 수익을 내니까 이제 매도를 하는 걸 거잖아요. 그럼 점점 자산이 불어날 거고, 막 상승장처럼 막 채수만 엄청 늘려서 이렇게 막 순식간에 막 부자가 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만 매도하고 매수만 해도 그래도 최소 직장인들 연봉보다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연봉도 벌고 그거 대비 이제 또 하나 연봉을 버는 거죠. 그럼 이제
맞벌이를 하는 거죠. 투자와 직장 같이 맞벌이를 해서 하면은 훨씬 빨리 돌아가는 게 사실 직장 연봉은 세금 내고 우리 생활비 내고 하면은 많이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이게 뭐 쳇바퀴가 굴러간다고 해야 되나? 이게 눈이 좀 불어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보이거든요. 투자금이 늘어난 거 가지고 또 투자, 예를 들면 이만큼의 투자금이 나중에 2배가 되고 이렇게 되고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이렇게 늘어날 수 있고 투자는 투자대로 이렇게 늘려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거. 사이즈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지금 한 채 팔고 한 채 샀으면 내년에 2채 팔고 2채 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채 팔고 4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자산이 점점 늘어나고 리스크 관리도 그렇게 늘어날수록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 분양권 하나만 그렇게 해놓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분양권이 여러 개가 있고 여러 개가 다 막 이렇게 입주하면 몇 개는 산발적으로 현금을 넣어두면 안전하잖아요. 여기서 전세 안 빠지면 여기서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스크 관리, 오히려 자산이 늘어나면 더 리스크 관리도 하기 쉬워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벌어서 가끔 맛있는 것도 먹고 블로그에 가면은 맛있는 거 가끔 드시더라고요.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지금 사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이제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도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이제 이러고 있거든요.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뭐 주변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한테는 무조건 집 한 채는 사라. 집 한 채는 사라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다행히 꼭지가 아니죠. 꼭지를 잡을까 걱정하는 지금 구간은 아니잖아요. 이미 좀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 편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시면 실제로 금매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무서워서 이제 파는 금매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잡으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작가님 지금 서울 집값 반토막 나야지 지금 이게 10억, 15억이 지금 정상입니까? 좀 더 기다렸다 살랍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다주택자잖아요. 다주택자인데 저도 사고 싶을 정도의 가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 다주택자도 이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제 왜냐면 지금은 손이 안 나가는 이유는 사실 취등록세 때문이고, 취등록세랑 보유세, 종부세 이런 것 때문인데 당장 취등록세가 많이 드니까 지금 다주택자들이 가만히 있는 건데, 지금 한 20%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20% 떨어졌는데 취등록세가 12%야. 그러면 사실 8%밖에 안 떨어진 거거든요. 취등록세 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30%, 40% 떨어진다? 그러면 취등록세 내도 20, 30%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다주택자 움직입니다. 그럼 움직이죠. 왜냐면 지금 취등록세 감안하니까 지금 한 10% 정도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 떨어지면 저부터도 움직입니다. 저부터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반토막 나야 됩니다 하면, 그럼 반토막 났을 때 다주택자들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 이제 그걸 먼저 여쭤보고 싶고, 그 전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은 뭐 지금 당장 사야 된다 요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공부를 해서, 사실 저도 바닥이 어딘지는 말씀을 못 드려요. 저도 모르고,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반등이 정확히 언제부터 반등을 하겠다 이런 건 모르지만, 제가 그거를 그거를 말씀드릴 때 이 페이지 하나 보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도 뭐 깨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레이 달리오가 나옵니다. 예, 사이클인 거예요. 그러니까 롱숏, 그러니까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뭐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다 이렇게 됐고, 아까 20년치 월간 데이터 보셨죠? 매매지수든 전세지수든 상승 하락 이렇게 하면서 우상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우리 그 금융시장에서, 선물 옵션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상승을 롱에 배팅한다고 말을 해요. 롱에 배팅한다. 그다음에 하락 배팅은 뭐 풋옵션 사고 뭐 선물 매도하고 이런 하락 배팅은 숏이다. 나는 숏 포지션을 잡았다. 숏 포지션을 잡았다. 상승은 롱 포지션을 잡았다. 난 올라간다에 배팅한다. 롱 포지션 잡았다. 근데 롱이라는 거는 길다라는 뜻이에요. 롱은 길다, 영어로. 숏은 짧다. 근데 롱 포지션은 길다. 그러니까 상승장이 길다. 간단하죠? 영어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하락, 숏에 배팅했다. 그 숏에 배팅을 길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하락장이 그렇게 상승장보다 길지 않기 때문에 숏에 배팅한다는 거는 짧게 단타로 치고 나올 때 이제 숏에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뭐 리스크 관리를 한다던가. 그래서 짧게 포지션을 잡는 게 숏 포지션, 하락 포지션이고, 롱 포지션은
길게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실제로 금융시장에서도 그렇고 뭐 몇십 년 막 엄청난 오래된 그 레이 달리오 패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상향 하는데 이렇게 사이클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금 뭐 상승장, 하락장, 조정장, 상승장, 하락장이라고 하면 지금 뭐 여기 한 반 정도 하락했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뭐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서울 뭐 반토막 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게 내가 예를 들면 여기에 사든 여기에 사든 여기에 사든 여기에 사든 여기에 사든 여기에 사든 결국은 뭐 10년 뒤에 봤을 때는 올라간다는 거죠. 몇십 년간 그래 왔고 자본주의 원리가 그러니까 그래 왔었고 지금 하락 그 조정이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다시 올라가면 더 못 살 거잖아요. 다시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속도는 또 엄청나게 빠르고 매물 소진도 엄청 빠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취등록세가 풀리면 다주택자는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조차도 취등록세 풀리면 그때는 진짜 날라다니는 거지. 그럴 것 같고 그러기 전에 지금 조용할 때 공부하기 좋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접근하기 그런 급매물들을 접근하기 좋은 시장이 지금 사실 정부에서 깔아줬다. 이 포석을 깔아줬다고 생각을 하고 좀 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좀 길게 볼 수 있고 금융시장에서는 하락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숏에 배팅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하락에 배팅할 수 있습니까? 결국 돈을 벌려면 롱 포지션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화살표의 시작과 예. 이 빨간 화살표의 끝 여기를 잡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거기를 잡으면 좋죠. 그러니까 완전 하락 끝과 상승 초반 거기를 잡으면 좋은데 1주택을 소유한다는 게 그냥 인플레이션을 사실 해치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다주택으로 예를 들면 내가 이미 한 채가 있고 내가 실거주 한 채가 있고 한두 채가 있고 그다음에 더 추가로 산다고 했을 때는 그거를 잡는 걸 노력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진짜 바닥을 한번 잡아보겠다 해서 뭐 세 채나 네 채나 다주택자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죠. 하지만 무주택자나 1주택자, 뭐 무주택자 분들을 특히 실거주를 마련하는데 바닥을 잡는 거를 내가 그 정도 능력이 운이 진짜 좋아야 한다는 거죠. 그 정도 능력이 될까? 이제 그런 거죠. 저도 못 잡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근차근 지금 공부해서 내가 확신이 들 때 사실 이 매매지수, 전세지수는 전체 시장에 대한 지수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 내가 원하는 단지는 더 미리 올 수 있고 그 바닥이 더 미리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수는 좀 나중에 바닥이 오더라도 그 단지들은 더 좋고 하기 때문에 더 좋은 단지들은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ECD에서 21년 2분기까지 그러니까 뭐 작년까지 막 엄청 올랐었죠. 작년 딱 상승장까지 엄청 올랐을 때까지 이제 10년간 주택가격지수를 OECD 국가들을 데이터를 다 비교해 본 겁니다. 대단하죠. 전 세계 국가들을 다 비교를 하고. 그래서 출처가 OECD입니다. OECD고, 요 지도를 보시면 한국은 한 21.6% 10년간 21.6%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한 60% 정도 상승했어요. 그냥 명목 주택가격 지수이고, 근데 요거를 봤을 때 이제 의문이 드는 건 터키 같은 건 253% 상승했는데 네. 여기는 터키는 터피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오른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도 인플레이션율도 가미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이 오류가 있지 않냐. 그래서 실질 주택가격 지수로 비교를 합니다. 이 실질 주택가격 지수는 아까 그러한 인플레이션율, 뭐 화폐 가치 하락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겁니다. 우리 실질 금리 계산할 때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듯이 실질 주택가격 지수도 그런 인플레이션율을 가미한 주택가격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뭐 미국 60%, 캐나다 60%인데 우리나라는 6% 올랐어요. 10년간 6.5%, 6.5% 10년간 변동률이. 근데 평균은 27%. 그러니까 막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율을 뺐다고. 인플레이션율을 뺀 겁니다. 인플레이션율을 빼서 인플레이션 대비 오른 겁니다. 주택가격이. 그거 대비 더 많이 한 6.5% 올랐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근데 임차 가격은 좀 많이 올랐어요. 임차 전세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세나 그런 19.1% 거의 평균 수준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한국이 많이 올랐다. 그러다 보니 임차료 대비 주택가격 지수는 많이 못 올랐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가장 제가 봤을 때 충격적이었던 건데 PIR이라는 게 있어요. 네. PIR은 연봉 대비, 그러니까 연봉 대비 집값입니다. 10년 전부터 21년 2분기까지 변동률을 나타낸 건데
아까 제가 삼성전자 연봉 보여드렸죠. 엄청 급격하게 상승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연봉이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막 엄청 높진 않았는데 요즘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하이닉스 뭐 신입사원 연봉이 1억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많이 상승한 것 같긴 해요. 10년치 봤을 때 연봉 대비 주택가격지수는 한국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더 올랐다는 거예요. 주택보다 연봉이 더 올랐다. 주택이 두세 배 올랐으면 연봉이 5배 올랐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평균 수준은 13% 올랐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동률을 10년치 변동률을 봤을 때도 뭐 한국이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다. 주택이. 그리고 임대료로 비교해보고 실제로 제가 외국에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도 오히려 한국이 오히려 더 돈 모으기 좋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임대료든 그렇고 뭐 매매가도 지금 조정이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해외로 해볼까 하다가 결론 내서 한국이 더 좋네. 약간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예. 아니 마이너스 13.8%인데 와닿진 않네요. 이게. 예. 그래서 체감상 이게 와닿진 않는데 어쨌든 뭐. 근데 연봉이 그러니까 10년 전에 뭐 2천만 원이었다면 지금 막 1억 하잖아요. 그럼 5배 오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집값이 뭐 상승 상태 한 2-3배 올랐다고 대선때 치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산업이 엄청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등 전 세계 기업들과 이제 견줄 만큼 됐으니까 그리고 저 스스로도 연봉 더 높은 곳을 찾아서 갈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보면서 이제 느낀 건데,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가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테슬라가 텍사스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주거비가 높고 그러니까 세금이 높고 하니까 막 기업 입장에서 그 연봉을 막 많이 줘야 되니까 옮긴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은 그 주거비가 막 미국의 그 주거비가 높은 수익률이 지금은 좋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데보다 걔네들은 기업이 막 딴 데로 이동해 버리면 그런 수요가 또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 그 임대료도 낮고 연봉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국가가 더 낫지 않을까. 똑같은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한다면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은 K 부동산이 짱이다. 아니 물론 제가 미국 부동산 좋죠. 그래서 좋은데 투자하기. 투자 수익률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이. 지금 제가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로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불인이로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 일단은 투자 서적을 부동산 관련된 책을 다 읽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사서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도서관 가셔서 읽어보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 100권 정도를 찾아보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 책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다른 훌륭하신 분들의 책을 100권 정도 읽어보고 그럴 만한 여유가 되는 시기잖아요. 지금 막 엄청 상승해서 당장 사야 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책을 일단 먼저 읽어보시면 그중에 나에게 맞는 저자분들이 있어요.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도 있고 제가 하는 투자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맞다고 생각이 되지도 않고요. 재개발만 하는 게 좋다. 그럼 재개발로 가는 거고 난 재개발이 너무 좋아. 난 분양권만 하는 게 너무 좋아.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나는 아파트 갭 투자만 하는 게 너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히려 뭐 주식이 더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의 그 투자는 이제는 안 할 수 없는 시대가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거를 일단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100권을 읽다 보면은 뭐 다 제가 했던 방법이죠. 그 저자분들이 원하시는 저자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으신 분이 있어요. 안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뭐 유튜브나 아니면 강의 이런 좀 컨텐츠를 찾아보셔서 내가 그쪽 강의도 듣고 그 강의를 듣다 보면 또 그쪽 커뮤니티 사람들 그 모인 사람들과 또 친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그 강사분들도 훌륭하지만 그 커뮤니티 사람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도 배우는 게 많습니다. 사실 저처럼 이렇게 대놓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수분들이 진짜 많아. 더 많아. 더 많기 때문에 저도 그쪽에 가면 막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셔가지고 같이 스터디를 하시고 지금 굉장히 공부하기 좋은 시기 때문에 그냥 따라다니시고 답사 다니시고 왜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있어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부자임에도 더 열심히 사세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되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제 최대한 나를 그쪽 환경에 노출시켜라. 그래서 그쪽 참여를 하셔서 공부하시고 답사 가시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내공이 쌓이고
투자도 막 처음부터 막 저처럼 막 한 번에 가서 막 몇 채씩 사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씩 하시다 보면 경험이 되고 내 실력이 쌓이면 그 다음에 할 때는 더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점점 더 이게 퀄리티가 올라가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점점 더 투자의 결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한 방에 다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안 그래도 지금 조정장이니까 시간 많으니까 차근차근 공부해서 한 채, 두 채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사실 이 하락에 대한 콘텐츠가 굉장히 이 지금 유튜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하락에 대해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또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 일단은 그렇게 나는 좀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거 사기 싫다 하시면은 아까 지역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진짜 상승 여력이 아직 이렇게 위에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 말은 아직 대세 상승을 시작하지 않은 지역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좀 넓게 보시면. 그러니까 상승을 많이 안 한 데가 있어요. 아직 저렴한 곳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아직 많이 상승하지 않은 곳, 그 실제로 분양가 84 기준으로 지금 건설했을 때 진짜 뭐 건설했을 때 거의 예전에 뭐 2억 얼마였는데 지금 한 3억 정도가 원가라고 해요. 그럼 원가 대비 땅이랑 그 뭐 새 아파트 원가 대비해서 진짜 마진이 떨어져도 그 하방이 있잖아요. 주식은 뭐 영원 가치가 될 수 있지만 부동산은 빵원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방 경직성을 봤을 때 별로 안 오른 것들은 떨어질 공간도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그런 떨어질 공간이 별로 없는 것들을 위주로 내가 불안하다면 그렇게 투자를 좋은 지역들을 찾아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하락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하락론자들은 이 노이즈 마케팅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롱밖에 없어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언제 어떻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느냐를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내가 하락을 맞춰서 뭐 어떻게 돈을 벌 거야. 하락을 맞췄어. 그래. 내가 지금이 바닥에 하락을 맞췄는데 그 하락을 맞춰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같은 기회를 이게 더 길어질 수 있겠죠.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내공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자신감이 없다는 거는 내가 공부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수분들도 아까 그런 커뮤니티 가셔서 많이 만나보시고 책들도 많이 읽어보시고 하시면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지금 당장 내가 만약에 외국에 나간다. 그럼 뭐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너 외국에 나가신다고요? 그러면은 부동산 다 팔고 갈 거? 아니, 하나도 안 팔고.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내가 갖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은 앞으로 2, 3년간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있고, 뭐 잠깐 조정 주더라도 다시 갈 거라는 상승이 있고, 서울 아파트도 제가 17년에 매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더 룸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비주택 투자는 좀 사이드 잡처럼 하는 거고 메인 잡은 팔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저도 막 부동산을 팔기도 했지만 아직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그 지역들이 아직 사이클이 팔려고 그 공급 물량이 많아지고 그런 전세 대비 매매가 확 올라가. 예를 들면 원주시 같은 경우 저도 원주시 투자했겠죠. 팔았습니다. 왜냐 상승 여력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이렇게 와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물론 더 오를 수 있죠. 더 오를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나는 만족한다. 그건 이제 나머지는 내 몫이 아니다. 예. 이 정도 상승률을 이렇게 하면 이 정도 10% 정도 내가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만족하고 하겠다. 그럼 요걸 팔면 또 돈이 나오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또 괜찮아 보이는 지역들 아까 많이 보였잖아요. 그런 데 가서 또 투자를 하는 거죠. 또 다른 데서 상승률이 많이 올라서 다른 데가 많이 올랐어. 청주나 전주가 뭐 지금 한 50% 정도 남은 걸로 보이는데 걔네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확 상승을 해서 그 상승 여력을 한 7, 80%까지 왔어요. 그럼 또 거기를 팔겠죠. 매도하고 또 좋은 지역 사고. 계속 되는군요. 네네네. 하반기에도. 예, 되고도 오겠죠. 예. 쉬운 게 없습니다. 지금 주식도 뭐 조금 반등은 했습니다만은 주식도 녹록치 않고요. 네. 코인도 뭐 녹록치 않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긴 하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셋 중에 하나 하라면
네, 그래도 일단 부동산부터 공부를 해보는 게 네네. 저는 뭐 다 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뭐 네. 어느 하나만 하는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일단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네, 맞습니다. 부동산 모르면 네.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살아남기가. 네, 맞습니다. 부동산이 부동산이 왜 주식이나 코인, 저도 주식 코인 다 합니다. 주식 코인 다 하는데 주식이나 코인은 50% 이상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막 7, 80%, 막 90%도 코인한테 떨어지죠.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떨어지면 뭐 다 같이 망하는 거기 때문에 뭐 7, 80% 떨어진다? 그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안전 자산이라는 거죠. 실제로 시장이 안 좋아도 안 좋으면 그냥 거래가 멈춰버리지 막 엄청 밑에서 엄청 낮은 가격으로 막 반토막 이상 나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가장 힘든 거는 뭐 주식이나 코인처럼 뭐 7, 80% 떨어져도 나중에 몇백 프로 오르기도 하지만 그걸 못 버텨서 망하는 거거든요. 못 버텨서 매도 버튼 누르게 되고. 하지만 부동산은 매도 버튼이 없습니다, 하락장에. 그래서 강제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매도 버튼이 사라져. 네, 네, 그래서 그게 처음엔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제 사라지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엔 단점인데 그걸 너무 리스크를 안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단점인데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네.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신 작가님께 감사드리고 하반기에 또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네. 또 네. 투자하고 나서 또 네.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이거 책 보면은 네. 상승할 지역, 하락할 지역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죠?